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32페이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김일성 부대는 특히 뛰어났다. 김일성 부대 사람들은 모두 매우 용감했다. 이 부대가 거의 모든 작전들을 수행하였다. 이 부대의 행동은 항상 계획적이고 재빨랐으며 정확했다. 이 부대는 2대의 중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과의 격렬한 전투에도 버틸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김일성 부대를 잡기 위해 1년이나 쫓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김일성 부대가 다른 항일무장 부대에 비해 오랫동안 한반도 근처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중, 특히 그 중에서도 농민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같은 농민들과의 협조관계는 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국 광복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27. 조국 광복회 32페이지. 조국 광복회는 1936년 5월 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항일 세력을 결집한 일종의 민족 통일전선 조직체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조국 광복회는 김일성이 주도해 결성된 것으로 그 회원 수는 최고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일제 총독부 자료는 조국 광복회의 지도적 간부로서 오성륜, 음수명, 이상준 등을 들고 있으며 이 명단에 김일성은 빠져 있다. 괄호 김준엽, 김창순, 앞의 책 64쪽 참조. 여하튼 김일성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마찬가지로 조국 광복회 역시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조국 광복회가 언제 어떻게 소멸되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컨대 김일성 부대의 간부들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조국 광복회 갑산공작위원회 28 갑산공작위원회와 이를 발전시킨 삼수갑산 조선민족해방동맹은 국내에서 모든 항일 세력을 단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항일무장유격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고 필요한 식량, 의복, 정보, 자료를 조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서 갑산공작위원회 28번 33페이지 28 이에 관한 사실은 갑산공작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일제 경찰에 검거된 박달의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스칼라피노, 이정식, 앞의 책 292쪽 참조. 갑산공작위원회 본문으로 돌아와서 34페이지. 본인 검사는 이 사건이 한반도 전체를 놀라게 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비록 북한 측 자료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김일성 부대는 해산진 공격에 뒤이어 1937년 6월 30일 간삼봉에서 압도적 다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결과 약 1,500여 명의 적을 살상 혹은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갑산 삼수갑산의 고장. 양강도의 한복판에 위치한 갑산군은 조선시대에 갑산도호부가 있던 곳이다. 죽을 때 죽을 망정 할 말은 해야겠다는 뜻이 담긴 삼수갑산을 가도 할 말은 있다 또는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일을 단행할 때 하는 말인 삼수갑산을 가서 산전을 일궈 먹더라도 라는 속담이 이어져 내려오는 갑산군이 신승통곡 여지승람이라는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동쪽으로는 건조위, 젠저웨이 중국인의 동량북해까지 105려,
남쪽으로는 단천 군계까지 90리, 북청부계까지 131리, 서쪽으로는 삼수 군계까지 65리, 북쪽으로는 해산진까지 115리, 서울과의 거리는 1383리. 갑상군은 본래 허천부, 슈川府였다. 고구려의 옛 땅으로 고려 때는 여진족이 살았으나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을 몰아냈다. 예로부터 삼수갑산이라고 하며 하늘을 나는 새조차 찾지 않는 상간벽지였다. 세종실록 지리시에 따르면 땅이 아주 기름지고 기후가 몹시 추웠고 당시 헛수로는 356호, 인구는 891명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흔한서른의 오빠 허봉이었다. 오빠가 갑산으로 유배를 간다는 소식을 들은 흔한서른은 갑산으로 귀양 가는 오라버니께란 애달픈 시 한 편을 남겼다. 멀리 갑산으로 귀양 간 나그네요. 함경도 고운 길에 행색이 바쁘겠네. 귀양 가는 신하야 충신 가태부와 같다지만 임금이야 어찌 초회황일까. 가을 하늘 아래 강물은 잔잔하고 변방의 구름은 석양에 물들겠지. 서릿바람에 기러기 울고 갈제 걸음을 멈추고 참아가지 못하리라. 무당을 좋아하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높이 여긴다. 무당과 박수를 믿어 질병에 걸리면 소를 잡아 귀신에게 기도한다라고 실려있는 갑상군은 개마고원을 따라 백두산까지 뻗어있는 산줄기를 타고 해발 800 내지 1300m의 큰 고원지대에 위치한다. 나라 안에서 높은 산과 높은 봉우리, 높은 고개가 많아 갑산이란 이름이 붙은 갑상군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2448m의 두슬봉이다. 아이고 2448m. 이곳으로 부임했던 심수경은 다음과 같은 시를 한 편 지었다. 변방의 가을 다하려 하니 모든 숲에 붉은 단풍 비치네. 강은 마치 중국과 뚜렷이 가르듯 땅은 흡사 역말길 그치듯 하네. 풍속은 말 타는 일 익히길 숭상하고 정자의 이름은 활을 근다는 괴 공정 꽈공팅. 재주도 없이 함부로 절도사 되어 오랑캐 굴복시킬 대책도 없다네. 최전방의 절도사가 되어 여기저리 바라보면 수십만 쌓이고 혹여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난감하기만 한 짐사를 노래한 시다. 이곳의 물산은 다른 지역의 물산과 사뭇 다르다. 구맥이라고 하는 귀리, 화피라고 하는 벚나무 껍질, 초서피라고 하는 떼오소피라고 하는 노란가슴 담비 가죽, 수달, 사향, 수포석 등이 이곳에서 생존하는 주요 물산이었다. 개마거원의 초원, 거대한 분지 안에 구릉이 연이어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으로 한국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은 북쪽의 압록강, 동쪽의 운총강 계곡, 남쪽의 장백정강과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있다. 지역에 따라 서부의 낭림군 일대를 낭림고원, 남서부의 장진군 일대를 장진고원, 부정군 일대를 부정고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고원이네. 개마고원은 행정구역상 삼수, 갑산, 장진, 신흥, 김영권 군 등에 위치하며 중생대 구조운동 후 준평원이 되었다가 신생대 3기 말에 일어난 경동지교 운동에 의해 융기되어 고원이 되었다. 한편 일부 지역은 사기 초 용암이 분출되어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북부의 압록강 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나 남쪽과 동쪽에서는 급경사를 이룬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지류에는 갑산, 장진, 무산 등의 대지가 펼쳐진다. 허천강과 장진강 사이에는 북수백산, 차일봉 등이 솟은 북수백산맥이 뻗어 있고 부정강과 장진강 사이에는 연화산, 희색봉 등이 뻗어 있으며 장진강 서쪽에는 와갈봉, 낭림산 등이 솟아 있다. 도만강,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도만강, 함경도 쪽에 도만강, 개마고원에는 허천강, 능귀강, 장진강, 부정강, 삼수천, 호주천, 후창강 등 압록강의 지류가 흐르며 강의 계곡에는 부전호, 낭림호, 황수원 저수지 등이 있다. 이 하천과 저수지들은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백길과 뗏목 수송로로 이용되었다.
대륙성 기후 특성이 뚜렷한 곳으로 지역에 따라 연평균 기온이 1도 내지 4도, 6월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 내지 20도, 7월 평균 기온은 16도 내지 21도이다. 백조봉, 칠발산, 활기봉, 동점령산, 백세봉, 희색봉 등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겹겹이 솟아 있다. 이곳 삼수갑산을 한편에 실어 남긴 사람이 김소월이다. 삼수갑산 왜 왔노? 삼수각산이 어디매뇨? 오고 나니 기험하다. 지시엔 아하 울도 설고 산 첩첩이라.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물들아. 아하 척도 지란이 예로구나. 수다오질환. 삼수갑산이 어디매냐. 내가 가고 내 못 가네. 불귀로다 내 고향을 뿌归. 아하 새들하면 떠나리라 떠가리라. 임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하다.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둡네. 내 고향을 가고 지고 삼수갑산 날 가둡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어지이자 첩첩산중으로 알려진 삼수갑산을 자진해서 왔다가 세상을 등진 사람이 대한제국 말의 고승 경허선사다. 말년에 승복을 벗어던지고 경허라는 이름을 난주, 란조라고 바꾼 그는 삼수갑산에서 서당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내일 가네. 가시다니 어디로 가십니까? 그저 바람 따라 갈 뿐이네. 다음 날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을 때 서당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주는 경허선사는 정좌한 채 영면한 상태였다. 제자들은 난주를 경허선사를 양지 바른 야산에 묻었다. 3년 뒤 그의 제자인 만공이 찾아와 보니 묘 앞에 난주 선생 지묘라고 쓰인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만공은 다비를 하고 한편에 시를 씌었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손이 있어 개, 커. 난득산 기슭에서 세월밖의 노래를 불렀네. 난더산 거배가 지혜와의 갈 길도 다하고 이 저문 날에 먹지도 못하는 저 두견새가 소쩍다 소쩍다 울고 있네. 두만강 하류의 경사는 매우 원만하며 퇴적작용으로 생긴 섬이 많고 강 어귀에는 삼각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국경을 이루고 있어 군사요충지였다. 또한 도만강 상류의 무산 부근엔 철광석, 중류의 회령군에서 하류의 아오지에 걸쳐 갈탄산지가 있어 손꼽히는 지하자원지대를 이룬다. 또한 임야지가 전 유역의 94%를 차지하므로 임야자원도 풍부하다. 갑산군, 양강도 중부에 있는 군. 일읍, 4노동자구 20리. 행정구역은 양강도. 면적은 1076평방킬로미터. 인구는 2008년 기준 7611명. 북쪽은 해산시와 오능군, 동쪽은 오능군, 함경남도 단천시, 남쪽은 풍서군, 함경남도 허천군, 서쪽은 삼수군과 경계를 이룬다. 개마고원의 동부지역을 차지하며 해발고도 800 내지 1200m의 고원지대, 군의 평균 높이는 1240m, 최고봉은 동점령산 2113m,
갑상군의 가장 큰 강은 허천강이고 북쪽으로 흐르고 산림은 갑상군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며 주요 수종은 잎갈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쌀이나무 등이다. 군의 대부분 지역에는 포도절성 갈색 산림토가, 현무암 지대에는 포도절성 토양이, 하천 연안에는 충적토가 발달되어 있고 기후는 거위도 지방의 휴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고원지대이므로 매우 춥다. 연평균 기온이 2.8도,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7.9도, 7월 평균 기온이 20도, 연 평균 강수량은 555mm, 평균 초상, 추霜 9월 18일, 평균 종상, 중상 5월 22일. 갑상군의 역사,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이용되었을 만큼 산골에는 오지였다. 일제강점기까지는 한경남도에 속해 있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강도가 신설되면서 양강도에 편입되었다. 갑상군의 국경지대는 일제강점기 말까지 항일 유격대가 투쟁을 한 지역으로 박금철, 이효순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관여한 보천보 전투 1937년, 현재는 보천군이고 사건 당시에는 갑상군, 보천면 보전리에 있었다. 박금철 등 한국 내 유격대 출신자는 북조선 건국 후의 정치사 안에서 김일성 등의 민주파와는 다른 갑산파라 불리는 유력한 그룹을 구성했지만 1967년에 숙청되었다. 다만 이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1942년에 해상군으로 분군됐다.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갑산면, 진동면, 산남면, 회림면, 동인면의 5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391년에는 만호부가 놓여졌고 갑주로 불렸다. 1413년 10월 갑상군으로 개칭, 1437년에 관내에 진이 놓여 있고 1446년 삼수부를 삼수군으로 분리했다. 1460년에는 도호부를 두고 1895년에는 갑상군 삼수군을 관할하는 갑산부가 놓여졌다. 23부제. 1896년에는 함경남도 갑상군이 되었다. 1914년에는 웅이면, 이면, 천남면 등이 풍산군으로 분리되었고 1934년에는 보해면이 해산업으로 승격하였다. 1942년 4월 해산업 운흥면, 보천면 등이 해상군으로 분리되었다. 1952년 12월에는 갑산면, 회림면, 동인면, 진동면의 전역과 산남면의 대부분을 통합해 갑상군을 재편성하였다. 1954년 10월 양강도에 편입되었다. 산업을 보면 허천강을 따라 벼농사와 감자농사를 짓는다. 특히 오일노동자구는 허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오일허브라는 이름으로 해외 수출된다. 갑상꿀로 알려진 꿀 생산도 하고 있고 목재업이 성행하며 구리와 석탄광산이 있다. 교통은 케이블카가 있으나 교통은 도로교통이 주를 이룬다. 행정구역에는 갑상군에는 현재 1읍, 갈산읍, 4구, 동점 노동자구, 5일 노동자구, 3일 노동자구, 문락평 노동자구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갑산에 관해서는 이만큼 하고 어디 읽을 차례야. 비록 북한 측 자료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김일성 부대는 해산진 공격에 뒤이어 1937년 6월 30일 간산봉에서 압도적 다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결과 약 1,500여 명의 적을 살상 혹은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진국작전
진공작전에 놀란 일제는 대규모 토벌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이 토벌작전으로 김일성 부대와 연계되어 있던 인물이 압록강 건너 장백현에서 59명, 그리고 국내에서 162명이 각각 검거되었다. 이러한 검거 선풍과 함께 일제는 유격대에 대한 식량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외딴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격대에 제공할 여분의 식량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백두산과 압록강 근처의 600여 마을에는 집단 불락제를 실시하고 무장 자위대를 조직한 뒤 이들 자위대에게 16,000여 정의 소총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일제는 토벌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 1000km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한편 기존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유격대와 그 동조자들의 출몰을 감시하기 위해 위안 방편으로 모든 주민에게 사진이 부착된 주민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일제의 대토벌 작전이 김일성 부대의 활동을 완벽하게 봉쇄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34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35페이지. 북한 측 자료들은 일제의 대토벌 작전 이후인 1938년에서 40년 사이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가 일제에 대해 거듭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군은 복병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 기간 일본군이 입은 인명 손실은 막중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각의 전투에서 적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서술할 때에는 북한 측 자료에서조차도 작전 규모가 극히 작았고 김일성의 총명함은 주로 나비와 닭의 싸움 전술, 즉 적의 수위를 맴돌아 포위되지 않은 전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때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0여일 동안이나 장거리 행군 속에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힘겨운 것이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하튼 만주 지역에 더욱 규모가 큰 일본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던 1941년 이후부터는 적어도 일제 총독부 자료에 나타난 김일성 부대의 활동은 급격히 퇴조하게 된다. 35에 관한 거 한번 봅시다. 35페이지. 35. 북한 측 자료는 국내에서 김일성 부대의 활동에 관한 보도가 1940년대에 들어와서 자취를 감춘 것은 김일성 부대의 활동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정치적 영향을 두려워한 일제의 보도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금지 조치?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참고로 알아둘 사항은 이전까지 김일성 부대에 관련된 사실을 대서특필해왔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40년 8월에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다는 점이다. 김준엽, 김창순, 앞의 책 69 내지 70쪽 참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 측의 자료는 김일성이 나름대로 다가오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무모한 대규모 전투를 지향하는 선에서 소부대 활동과 정치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여건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 단지 1944년 11월 말경의 일제의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의 일단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김일성은 만주에서 활동할 게릴라들을 바쁘게 훈련시키면서 블라디보스톡 부근의 오간스카야 야전학교에 있다.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김일성은 미국 공군의 공습과 때를 맞추어 철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한국 만주 국경의 여총지에 파견할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비슷한 예로 1945년 6월의 일본 경찰의 기밀 문서들은 김일성이 1945년 8월에 소련으로부터 해방군을 이끌고 한반도로 진격해 올 예정이라는 정보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다.
한편 항일무장단체 활동과 연관되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제의 패망 조짐에 발맞추어 조선민중 사이에서는 해방에 대한 열기가 가열층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조선 총독 자신도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조선이 가령 제2전선의 화약고인 이상 전황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고 폭동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사이판 섬의 함락은 이후에 조선 통치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제 패망 직전에 조선민중 사이에 나타난 분위기에 대한 묘사다. 물가는 살인적으로 폭등하고 임금은 기하적이며 수탈은 더욱더 강화되어 모든 조선인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한 것이다. 물론 징용이나 보국대 등의 노무를 강제적으로 공출하고 농민들이 노예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냥되어 공장과 광산 등에서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이에 더하여 징병과 학도병 제도의 추달을 받게 되어 엄청난 생명이 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깊은 산중에는 탈주병과 징병 기피자가 무리를 지어 숨어 살게 되어 바야흐로 조선은 게릴라전 전야의 모습을 띠게 될 정도였다. 이렇듯 일제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함에 따라 조선 민중의 반일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해 있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일본 점령하에 베이징을 탈출해 항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찾아든 한 젊은이는 고국의 상황을 묻는 동지에게 그런 만큼 국외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적에게 돌진하는 항일무장 독립군의 존재는 국내의 동포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조선민중은 광란적인 일제의 전시체제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항일무장단체의 계속적인 투쟁을 목격함으로써 조선민족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해방이 반드시 쟁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일제 식민 통치에 약간의 균열만 생겨도 화산처럼 폭발해 오를 거대한 에너지로 결집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충칭에서는 김구가 지도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하부 조직인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어 한반도 진공을 위한 맹훈련에 돌입하고 있었고 김구 41번 김구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결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보기 드문 애국자다. 그는 이승만 등 일부 분파주의자들의 불미스러운 방해 책동과 일제 침략 시기 광범위한 이탈 과정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명맥을 끝까지 유지했고 결국은 광복군 창설에 성공하게 되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8페이지. 만주 일대에서는 서부대 항일무장단체가 계속해서 국경 주위에 출몰해 일본 제국주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그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연안에서는 1942년 조선 독립동맹 이게 42네 조선 독립동맹이 조직되어 화북, 화베이 일대에서 일본군과 항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역시 국내 진공을 꾀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44년 8월 여운형의 지도로 서울에서 비밀리에 건국동맹이 결성되어 국외에서 독립을 꾀하는 조직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해방을 맞이할 날을 적극 준비해 나갔다. 바야흐로 조국 광복의 대사변이 전 한반도를 휘몰아치게 되는 순간이 눈앞에 박도해 오고 있었다. 39페이지 3.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 일제의 패망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창건. 역사 이래 수많은 침략 세력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끝내는 자기 무덤 속을 향해 뛰어들곤 했다. 이는 침략이 확대될수록 그에 대한 저항 세력 또한 확대된다는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미국과 아시아 피아박 민족 등 국제민주 진영은 마침내 일본을 사면팔방에서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늪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결국 폐색이 짙어진 일본 제국주의는 마지막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일찌감치 미국에 투항하고 말았다. 일본은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인 미국의 품에 안김으로써 장차 도래할 사회주의권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항하는 공동전선 속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에 발맞추어 조선민중은 악독한 식민통치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총을 기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식민지 지배자와 그 하수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민중의 고열을 짜내며 호의호식하던 악의 무리들은 완전히 파산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반면 감옥에서 고생하던 3만여 명에 달하는 진정한 애국자들과 험준한 산악에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역전의 투사들은 해방의 감격과 함께 동포의 뜨거운 가슴에 안겼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의 영웅이었다. 오랜 투쟁 기간 이들이 외쳤던 민족 해방과 사회 개혁을 위한 요구들은 이제 그 실현을 눈앞에 둠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단군 이래 수천 년 동안 숱한 외대 침략자들과 봉건적 착취에 시달려왔던 이 나라 민중은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 온갖 압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민주사회의 건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기 42에 관해서 조선 독립동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8페이지. 42. 조선 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은 극히 복잡하다. 애초에 1932년 12월 상하이에선 김원봉의 의열단과 민족운동가들, 만주에서 후퇴한 이청천 등의 무장세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다. 한국민족혁명당은 1937년에 당명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꾸고 당의 무장부대로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 그 뒤 몇 차례의 재편 과정을 거친 조선의용대가 일제히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에 밀려 본부를 중국 남부의 계림, 꾸일린으로 광시 꾸일린으로 옮기자 이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은 항일전쟁의 최전선인 화베이, 화북지방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들은 몇 번에 걸친 조직의 발전을 꾀하다 최종적으로 김두봉을 주석으로 무정을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조선의용군은 태양산 지구에서 1941년에 호가장이 후자庄이 어디야? 전투 1942년의 반소탕전 등에서 혁혁한 전투 전과를 거두는 한편 이상조를 만주에 파견해 북만지구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뒤 만주의 유격 근거지 건설을 꾀하고 이상조가 리상춘가? 국내와의 연락을 강화하던 중 해방을 맞이했다. 대체로 1930년대 초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본토로 퇴각한 항일무장단체의 실질적인 전투 역량은 최종적으로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민중사연구회 역금 앞의 책 217부터 218페이지 쪽 참조. 또한 중국의 연안에서는 19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이 조직되어 화북 일대에서 일본군과 항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역시 국내 진공을 꾀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읽어볼까? 42. 독립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은 극히 복잡하다. 애초에 1932년 12월 상하이에서는 김원봉의 의열단과 민족운동가들, 만주에서 후퇴한 이청천 등의 무장세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다. 한국민족혁명당은 1937년에 당명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꾸고 당의 무장부대로 조선 A형대를 조직했다. 그 뒤 몇 차례의 재편 과정을 거친 조선 A형대가 일제의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에 밀려 본부를 중국 남부의 구일린으로 옮기자 이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불만을 품었다고? 청년들은 그럼 다 북으로 갔겠네? 항일전쟁의 최전선인 화북지방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들은 몇 번에 걸친 조작의 발전을 꾀하다 최종적으로 김두봉을 주석으로 무정을 조선 A형군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조선 A형군은 태양산 지구에서 1941년의 호가장 전투, 1942년의 반소탕전 등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이상조를 만주에 파견해 북만주 지구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뒤 만주의 유격 근거지의 건설을 꾀하고 국내와의 연락을 강화하던 중 해방을 맞이했다. 대체로 1930년대 초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본토로 퇴각한 항일무장단체의 실질적인 전투 역량은 최종적으로 조선 A형군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창천의 무장세력,